네, 2025 대선 전략 정치 분석 진행을 맡은 저는 시사발전소 채널 운영하는 한진입니다. 자,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이지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부터 채팅에 세 분 응원합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님 보러 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역시나 나오시자마자 함께 이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방송을 하기 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 이제 사실 스픽스를 출연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제가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도 시작 전에 제 사심부터 채우면서 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주제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얘기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후 3시에 이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게 아무래도 좀 납득하기 어려웠던, 모든 게 다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소부됐던 거를 갑자기 그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로 상정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를 이튿날에 거쳐서, 그러니까 심의를 2번이나 바로 빠르게 거쳤죠. 그리고 9일 만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연달아 이제 사실 나오면서 가장 그 걱정했던 정치권의 우려는 이러다가 뭐 파기자판이나 뭐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걱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오늘 이렇게 선고가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걱정들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무죄가 나올 거다. 지금쯤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어제쯤에 환영 성명 나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무죄가 그러니까요. 되지 않냐, 뭐 대법원이 드디어 뭐 결단을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자기들 봐도 아닌가 보지. 그렇죠. 원래 국힘에서 이거 빨리 판결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20대도 제일 그렇고. 처참했던 거는 네. 파기 자판을 해가지고 뭐 그죠. 당선 무효를 선고할 거다. 네. 이거는 애초에 3심제를 정한 신급제도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네, 하는 네. 얘기인데, 예, 그렇죠. 그 당이 명색이 그 법조인들이 주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이고, 네.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대표를 연달아서 한 적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 네. 근데 제가 어제까지도 보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2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이거는 파기재판 돼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주진우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진우가 그렇죠. 거기에 법률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정말 이게 법률위원장이란 사람이. 무슨 정당이라는 게, 근데 외롭고 굉장히 쓸쓸한 외침이에요. 주진우 말고는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굉장히 또 다행스럽기도 해요. 네. 여태까지 주진우가 예측해가지고 맞은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네. 상고 기각되는 게. 네. 그렇죠. 아, 난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그동안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말이 안 된다, 애초에 대법원이 어떻게 양형을 하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없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아니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아는데, 단 한 번도 없었고. 아니 그거를 끝까지 우긴다는 게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요. 당시에 주진우 의원이 이거 파기 자판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에 있는 판사 출신의 누가 파기 네, 자판 장동혁조차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죄 취지로 이제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형태로 뭐 거의 다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저게 하나가 추가될 수 있죠. 그 예,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네네.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건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러면 증감법상의 그 고발 주체로 법사위원장이 정해져 있고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검찰이 인지수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쟁점인데 항소심은 그걸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 그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부분 공소기각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걸로 무죄, 그러니까 결론은 유지한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대로 선고하지 않을까 네.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것의 그 사실 배경, 그러니까 어쨌든 조희 대법원장이 뭔가 의도를 갖고서 이거를 이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본인이 어떤 걸 의도했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결정했을까? 숨은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의도야 뭐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이거는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지금 법조 생활 한 30년 됐는데 이런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상고심을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네.
소송법에서 얘기하는 그 이상 중에 몇 개가 있잖아. 뭐 공정, 신속, 경제, 네. 정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신속의 이상이 이렇게 구현되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예.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법대에서 무슨 배웠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 하다가 내란 일으킨 거 탈옥시키는데 가장 신속하게 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바로 석방지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다음 대통령으로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신속하게 또 상고심을 진행하고 네. 이거를 명색이 사법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맨 앞에서 지켜내야 되고 그걸 입증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인데 정작 계엄으로 인한 헌법의 파괴, 사법질서의 농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가 그렇죠.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는 건 정말 납득이 안 가고 그냥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줘도 자기를 대법원장으로 시켜준 세력 쪽에다가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색내고 어필하기 위한 거 외에는 제 머리로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 상고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다. 그렇지. 상고 그렇죠. 기각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사실은 이제 무죄로 그냥 털어주려고 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아니, 결론적으로는 좀 그렇게 된 그렇게 된 건데 상황이 돼버렸죠. 본인이 그걸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다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그렇게 돼버리면 네. 설사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을 100% 신뢰하던 사람들조차도 네. 이거 뭐야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지금 아양 떠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뭐냐고 이게 꼴이. 그러니까요. 꼴이 우습게 됐다. 근데 이렇게 꼴이 우습게 된 상황에서 지금 TV 생중계까지 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근데 자꾸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들로는 실은 그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심리가 아무래도 이제 헌재와의 그 대결 구도하에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는 자기네들 미친데 자꾸 헌재가 너무 잘 나가. 이번에 역사의 한 획을 정말 제대로 긋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알이 좀 뒤틀렸다. 우리도 뭔가를 하나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 우리가 이 사법의 최후 보루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완벽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취지를 털어주고 또 생중계를 통해서 이목을 확실히 좀 집중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해석할 수밖에 예. 없어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 그럴 예. 수밖에 없다. 김인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생중계를 허용한 이유. 왜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재판에 대한 그 생중계를 허용했는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명목상으로 명분이야. 국민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에서 네.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대법원의 선고가 나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 유력한 그러한 유력 대권 주자가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좌우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판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뭐 생중계를 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어떤 판결을 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제 명목상의 이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내심은 뭐냐에 대해서는 뭐 알 네.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봐야 안다고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최화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를 알 수는 없는 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샌드위치 신세인 것 같아요. 대법원 입장에서 대법원 입장에서 이제 좀 대법원 뭐 1인 대법원 1인칭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어쨌든 2심이 끝나가지고 상고심이 왔어요. 상고심으로 왔어요. 이제 상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633 원칙을 지켜가지고 반드시 이 선거법에 있는 이 1심 이후 6개월, 그 다음에 3개월, 그 다음에 3개월 이 원칙을 지켜라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고심으로 왔으면 3개월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자기 말을 지켜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게 언제입니까? 6월 27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간 내가 어쨌든 간에 대선일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온 상황에서 이 기간 내에 처리를 딱 걸려 있는데 6월 3일 대선이고 그 이후 기간 내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걸려 있는데 이게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어서 좀 안 하고 싶어. 이러면 네네. 633 원칙을 안 지킨 건 아니지만 굳이 선고를 안 하고 싶었나? 이 얘기도 이제 자기 얘기를 지킨 건지 안 지킨 건지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미 이제 당에서 다 후보도 확정을 하고 이미 대선 레이스가 진행이 되고 국민들이 자 나는 어떤 후보를 찍어야겠다. 특히 이재명 후보를 내가 지지해서 이번에 선택을 해야겠다. 마음 다 먹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대법관 12명이 다 잘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그래도 네.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대법원이 마음을 먹고 이게 대선을 회방 놓는구나. 얘기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이 상고기각 무죄 확정을 해버린다 하더라도 그건 반대쪽에서 또 야 이게 이미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인데 줄 섰구나 이렇게 될 것이고 네. 어떻게 돼도 욕을 먹는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런 구도에서는 그냥 자기가 내뱉은 말도 지켜야 되고 말도 지켜야 되고 이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에 이 일정도 잡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빨리 그러면 기일을 선고하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법을 잘 모르는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애초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이제 소부에 있는 거를 대법원장이 결단을 해가지고 전원합의체로 뭐하러 갖고 오는 그 결정을 뭐하러 하느냐라는 네. 거죠. 그게 바보 같은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 생중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연스럽게 그냥 절차가 자연스럽게 소부에서부터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생중계도 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고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이제 유력 대권 주자니까 이건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으면은 국민들도 뭐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인가봐라고 네.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그냥 갖고 오는 이런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하다 네. 보니까는 야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구나. 그러면은 의도가 있다라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무죄 확정이 유력하니까 그거를 좀 보여주려는 거냐 또는 이게 다른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보여주는 것이냐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막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기의 그 대응 때문에 초기의 그 행동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을 못 벗어나는 상황이 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종합하면 주목은 받아야 되겠고 욕은 덜 먹어야겠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이한 어떤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사법부 보여지네요. 수장으로서 너무나 잘못된 네. 판단이나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법조인들조차도 예. 또 그 법원 구성원들 제가 그제 저 판사 출신 변호사나 판사들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아, 네네. 이 사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 결국 판사들이 느끼기에도 그 문영배 재판관의 원샷이 너무 부러웠던 거야. 그게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대목 계속 네, 나오니까 네네. 뭐라도 자기도 대법원장인데 뭐 이런 생각 아니고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633이라는 선거법상의 이제 그 재판 시한을 정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불법적이고 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길게 이 임기를 이어가면서 네. 그 뭐랄까 민주적 정당성이 없이 선출된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행세하는 거, 네. 그다음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거, 예. 이거를 최대한 빨리 차단하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는 너무너무 타당한 얘기일 수 네네. 있는데 이거는 낙선자를 상대로 기소한 것도 이상하지만 그거를 상대로 해서 또 633을 지켜라 라고 대법원장이 나서서 얘기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나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도 받아보고 전원합의체 넘어간 사건에서 생중계하는 선고도 현장에 있었던 예. 피고인이기도 한데 이게 그러니까 법원이 늘 그동안에 자기들 입으로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정관예우라는 건 없다 라고 늘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법부는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치적 환경이나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그 정치적 기준에 따라서 쏠리지 않는다. 예. 이걸 누가 믿겠냐고. 누가 믿어요? 아무도 진짜 안 아무도 안 믿죠. 이건 아무도 안 믿죠. 믿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무슨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서 결정을 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고지하고 생중계하는 거를 보면은 네. 다 시쳇말로 세간은 좀 이름이 알려지고 그 좀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예, 그렇죠.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법원이 뭔가 획기적인 판례 변경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하고자 내지는 기존의 잘못된 사법 질서의 경종을 울리고 네. 새롭게 나아가는 어떤 재판의 지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그렇게 해서 공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없죠. 기억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는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그 사법 권력의 속성에 비춰보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닌 척하면서 벤치를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위선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사법 불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법원장의 고려가 과연 있었는가. 그나마 선회를 해주자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직위원으로 인해서 망가진 사법부에 대한 그러니까 네네. 사법부의 위상, 네. 그다음에 직위원 때문에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 이런 것들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론을 내려줌으로 해서 이걸 회복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유치하고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해서 그렇죠. 상고기각을 한다면 저는 유일하게 기대하는 건 하나예요. 본인이 633을 얘기했고 네. 지금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았어요. 임기가 아니고 정년에 걸려가지고 이제 관두게 되죠. 이분은 70세가 정년이니까 그 안에 예.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633을 지키면 조희대 손으로 조희대 입으로 윤석열을 당선 무효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기간상으로. 예, 예. 저는 그거를 염두에 둔 거였으면 좋겠다. 아. 차라리. 그렇죠. 아니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당선 무효가 되면 윤석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이거는 효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배운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만 있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현직에 있으면서 탄핵소추로 파면되고 네. 그나마 당선까지 무효가 되는 예. 최초의 유일한 대통령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선거 비용도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다 토해내야 선거 비용.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고 판례가 네, 얘기하는 네, 거. 네. 이미 지위가 상실된 사람일지라도 네, 네. 이걸 통해서 회복되는 그러네. 예, 명예와 가치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의 의미의 이제 네. 국민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그 직위원 판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채팅창에도 뭐 직위원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직위원 어떻게 안 되나요? 뭐 직위원 뭐 완전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뭐 욕설 같이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읽지 못했고 아무튼 지금 그 부분도 아무래도 관심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윤석열이 결국 그 고법에서 계속 지하 통로로 이제 이용을 하는 그 아주 굉장히 큰 특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파면된 그 일반 자연인 신분인 사람을 그 정도의 특혜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뭐 제정신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와서라도 뭔가 포털라인에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지하 통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재판정 안에서 이뤄지는 또 특혜는 계속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특혜가 지속될까요? 저는 일단 네. 이게 왜 갑자기 지하 통로로 계속 가다가 왜 갑자기 이제 그거를 허용하지 않게 됐냐라고 했을 때 예.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처음에 서부지법 난동 사건 이후에 네네. 옆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법원 이제 뭐 안전이라든지 경호 경비 때문에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더 봤더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집회도 심하지 않고 방호 인력을 늘렸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이가 사실 없네요. 저는 그 숨은 의도는 한 3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우리 스픽스를 비롯해서 네. 여러 국민들이 이거는 너무나 특혜다라고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에 가야 되고 이재명 후보도 또 이제 재판에 가야 되고 한데 이때도 계속 그런 특혜를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 네.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 윤석열도 그냥 일반 통로를 이용하도록 하자 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저는 검찰의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검찰에서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러다가는 뭐 김건희든 누구든 포토라인에 세울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제 법원에서는 그 헌재 한번 모양이 빠졌는데 이제 검찰에도 밀리는 상황이 되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 그렇다면 이제 검찰에서는 포토라인 세우는데 왜 법원에서는 포토라인 못 세우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아. 이제는 그런 특혜를 이제 좀 줄이고 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을 의식해서 그렇다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을 의식해서 또는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와서 의식한다라는 게 만약에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원래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지만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법원에서 예. 너무 그 안에서만 살아와서 그런지 국민 여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생각을 못 사리분별이 하는 안 것 된다. 같아요. 사리분별이 안 돼요. 진짜 그 정도가 안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진짜 네.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제가 이재명 변호사님 뭐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네. 조금만 말을 보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직위원의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지하통로 출입하고 허가하는 거 그 네네. 직위원의 관장 사항이 아니고 네, 네. 네. 그건 청사 관리자인 서울고등법원장의 권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원장인데 예. 이 사람이 지금 직위원 뒤에 숨어가지고 누가 한 건지를 지금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거는 김대웅 원장 작품입니다. 아, 김대웅을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김대웅. 김대웅. 지하통로는 그 법정에서 무슨 특혜가 있네 없네 뭐 이런 거는 직위원이
재판장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 청사 통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전적으로 이제 고등법원장 권한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면피하려고 무슨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고 그러네.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것도 되게 이제 유치하고 너무 네. 좀 그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윤석열한테 특혜를 베푼 게 맞구나. 저는 처음에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좀 네. 지나치게 움츠려드는구나 라는 예. 정도로 선회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부랴부랴 또 하는 걸 보니까 네. 아니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맞아요. 그때는 예. 조용히 다녔나요? 그러니까. 그때도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막 다 외치고 충돌 직전까지 가고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언제 그렇게 했었냐고. 음. 조국 장관 재판받으러 다닐 때는 또 안 그랬습니까? 계속 그래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한 번도 그런 배려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저는 타이밍상으로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하니까 이걸 푸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당연히 모든 예. 상황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너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차라리 자기들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좀 특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돌이 생기면 안 되고 특히 전직 대통령까지도 경호 대상이 되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법원도 이렇게 한 거다라고 차라리 원칙을 고수하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재판받으러 올 때 되니까 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재명, 문재인, 조국 같은 사람은 계속 사진 찍혀야 되고 윤석열은 우리가 막을 때까지는 막았다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메모하셔야 될 거 지하 통로는 김대웅 그리고 윤석열 탈옥은 지기현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정말 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가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진정성 있는 어떤 통합, 호용의 정신으로서 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무너진 보수 진영의 거물급 인사들까지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호탄은 정말 제대로 쏘아 올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면면들이 굉장히 대단하죠. 뭐 진영은 물론이고 또 개파까지 뛰어넘는 그러한 인사들까지도 영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세 분 모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가를 좀 들어보자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번 이제 그 예, 예. 선대위원장 선대위에. 구성부터 여러 예, 가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자 결정이 일단 그 일반 유권자의 눈에서 볼 때는 그 이게 대세라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구나. 이게 네, 이제 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형성되는구나. 이런 면이 이제 가장 크게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선대위원장의 구성이나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시체말로 이제 합리적인 보수, 그 다음에 친노, 친문, 친명의 대표자들이 다 모이는. 그러니까요. 거기 심지어 네. 이제 반명, 비명이라고 분류됐던 박용진 의원까지 이제 포함이 그러니까요.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 당선 인사를 통해서 표방했던 통합, 그러니까 내란에 반대하는 세력,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다 모여서 이번 정권 교체에 동참한다. 그런 의미가 상징화된 것 같고 실제로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김연아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번 선대위? 뭐 선대위 평가를 지금 뭐 3일째 하는데 이틀째 하는데 그렇군요. 뭐 이 운동장을 넓게 쓰고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놀랍다 싶은 인선은 제가 볼 때는 뭐 네. 우리 이제 맨날 정치 뉴스 보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이 모든 이제 인선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 이것도 이런 부분도 있네 싶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은경 전 청장인 것 같아요. 정은경 전 그렇죠. 질병관리본부장이 사실 코로나19 이제 문재인 예. 대통령 때 대응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어떤 신뢰가 좀 가는 인물로서 정은경 전 천장이 좀 하자는 대로 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남긴 인물로서 아직도 각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이 선대위에 합류를 한다라는 것에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 정도구나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구나. 예. 이 점을 체감을 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분이 또 내놓은 메시지가 이분이 이제 그 코로나19 때 대응하던 이 태도나 그때 메시지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중심을 잡잖아요. 과도한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 절제된 말씀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일반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이제 좀 이 솔직한 말씀하셨어요. 솔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예. 위기감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이런 거를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시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아니지만 내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이제 인식이 또 이 일부 이제 국민의힘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윤석열에게 계몽이 됐다고 말하는 그분들 제외하면 나머지 유권자들의 상당수의 인식일 겁니다. 예. 이거는 정말 뭐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호불호,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판단 이런 거는 제쳐놓고 일단 이거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뭔가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정서를 이 정은경 전 청장이 본부장이 지금 이 행동으로서 발언으로서 대변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왜냐하면 예. 기사가 정은경 전 본부장 나왔다라는 기사가 상당히 그래서 상위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총선에도 사실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자신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셨던 아주 분인데 완강하게 고사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이 상식적인 삶, 어떤 이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신선한 인선이었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시민들이 네. 보기에는 다른 분들이야 뭐 내내 다 보였던 정치인들이 분들인데. 있었으니까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내가 아는 얼굴인데 저 양반이 저기 있네 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계엄은 대통령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내란도 절대 아니고 그다음에 윤석열 구속한 거는 나쁜 일이고 국힘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 정도 나온다 그래. 10%. 네네. 10%. 네. 10%도 엄청 많은 거잖아요. 많은 예, 거죠. 그렇죠. 우리가 500만이야. 네, 네. 그죠? 윤석열이 아직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네. 예. 적어도 정은경 정장의 선대위원장 합류를 보면서 저 사람도 나 같은 생각을 했구나라고 좀 느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용광로 선대위를 보면서 어제도 네.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캠프를 장악하고 있구나, 내부의 공감대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광로 선대위 하는 거 좋지만 누가 막냐면 내부에서 다 막거든요. 예. 이제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나의 룸이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자기랑 경쟁자들은 내부에서 안 받으려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그거? 선대위 제가 안 해봐요. 선거해봤잖아요. 제가 10%씩 높게 나오고 이러니까 예, 예. 사람들이 막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전에 민주당에 뭐 해당 행위 그렇지, 했던 그렇지. 사람이 밖에 싸움을 하는 거죠. 벌써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 분명히 분란 일으킬 거다. 뭐 네네. 청구서 내밀 거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거기 엄청 휘둘렸어요. 예. 그랬는데 여기는 딱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심을 딱 잡은 거죠. 그렇죠. 나는 용광로 선대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말 이게 가능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선거 내부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쏙 빠졌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가능하고 내부의 공감대가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선대위 발대식하고 연석회의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 이 연석회의에 나왔던 얘기가 한 3가지 이야기 나왔어요. 이제 이번에는 대선이 경청하는 대선이다. 현장 중심의 대선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용광로 선대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경청 대선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야기를 많이 듣자,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자라는 것도 있지만 또 네네. 숨은 의미는 말하지 말고 들어라. 뭐냐면 입조심,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렇죠. 실수하지 말고 가장 오버하지 중요한 말자. 부분이죠. 이런 말씀 좀 하셨었고. 지난 대선 때는 좀 입조심을 안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맞아요. 네, 예. 그런 좀 문제가 항상 늘 있었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었죠. 맞습니다. 아슬아슬한 것들이 있었었죠. 네, 예. 그리고 현장 대선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앙 집권형이 아니라 무조건 현장으로 하방해서 득표율 높이는데 국회의원이든 지역위원장이든 다 애써라. 그렇죠. 여의도에 네. 올 생각하지 마라. 맞아요. 이렇게 그런 하셨죠.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집중 유세 아니라 다 골목 유세하겠다. 이게 이제 보통 중요한 집중 부분이죠. 유세하면 뭐 3선, 4선 아니면 유력 정치인들 오면 거기 다 모여가지고 동원하잖아요. 솔직히 네. 동원해가지고 하면 그날 하루는 선거운동 다 멈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직자부터 선거운동원들 거기 다 이제 발 묶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하겠다. 3선, 4선 의원들 가더라도 정말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정동현 의원이 가더라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 유세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이제 용광로 선대위. 그래서 저 사람 들어오면 나 나갈 거다. 막 이런 사람 분명히 네네네. 있겠지만 다 끌어안는 예. 용광로 선대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채팅창에서 이지은 너무 멋지다 이렇게도 그래요? 또 채팅 갑자기? 남겨주셨어요. 말씀에 감사합니다.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두 분께 되게 궁금한 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안에 쏙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밖에서 보시는 분들의 네. 말씀이 옳은 경우가 많거든요. 민주당이 선거운동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거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이제 하셨으니까 그런 거 좀 조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완전히 바깥 사람은 아니고 네. 그 안으로 한 발 들어가 있는 네, 사람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난 대선 때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이었어요. 네. 송영길 대표님하고 네. 같이.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선대위 인선이나 구성이나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얘기들을 당내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많이 이게 바탕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그때도 뭐 용광로 선대위 이런 거를 표방하면서 막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는 어중이 떠중이 선대위였어. 아, 그러니까 그때 뭐였냐면요. 네네. 당내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상대 후보가 워낙 저기 형편없고 허접하고 그렇죠. 정말 못된 사람이니까 네네. 설마 저거한테 지겠냐 이런 좀 맞아요. 방심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네, 솔직히 네. 예. 저런 거한테 지고도 우리가 나중에 뭐 할 말이 있겠냐 이런 네.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거라도 확실하게 이길 만큼 네네. 일단 다져놓고 예. 뭘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집권당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선대위에 내가 참여해서 자리 하나 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선거 방식으로 네. 선대위에 이름 올려놓고 뭔가를 했다고 해야지 네. 다음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생색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좋지 않은 현상인데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가 서로 간에 민망해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단 네네. 말이에요. 아니, 원래 선대위는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런 실수 이후에 좀 이제 컴팩트하게 일할 수 있는 선대위로 한번 바꿨었고, 예, 그렇죠. 그게 좀 너무 늦어서 아슬아슬하게 졌다라는 내부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대위가 이제 구성되는데 그 명명한 조직들의 이름을 봐도 뭐 예. 골목골목 선대위 뭐 네. 이런 식의 그렇죠. 예. 꿈산이즘, 편산이즘 과거에 이런 못 봤던 네. 이런 이름들이 이제 있어서 좀 신선하기도 했지만 거기에다가 이름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않아도 되겠더라. 근데 여전히 내 이름이 왜 거기 나는 왜 못 들어갔는지 초조해하는 현역 의원들은 있더라. 아, 근데 이제 그 차원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보여주시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고 뭘 어쨌다고 해서 무슨 가산점을 받고 페이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받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역할이 주어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름을 올려놓고 나는 내 나름대로 돌아다녔다라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그렇죠. 플러스가 될 일은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도 내가 무슨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미움받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뭐 이게 나중에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각자의 그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기감으로 더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 저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네. 생각 전혀 안 했고 저희 할 일은 마포갑에서 득표율을 그렇죠. 높이는 네. 거다라고 줄기차게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예, 이야기를 맞아요. 했는데 네. 옆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어쩌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는 별로 생각을 옛날 안 선거 했었는데. 생각하고 그러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역 의원들이 초조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나는 현역인데 왜 왜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는 이지훈 위원장은 현역이 아니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남의 입장은 이해를 해. 제가 봤을 때는 좀 떠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선대위 들어갔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슬쩍슬쩍 한번 떠보고 그리고 나도 하나 이렇게 자리 지금 받을 수 없을까 가만히 이런 있으면 안 생각들. 된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 지금 가서 뭐라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지금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나 싶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그 선대위와 관련해서 정말 준비성이 철저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들도 모두 그런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뭐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다,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가 동시에 정말 그 다른 때 어느 때와도 다르게 압도적인 성적표로 이 내란범들 면전에다가 이 성적표를 던져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예. 생각들을 모두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자, 멋진 표현이었어요. 압도적인 성적표를 내란범들 면전에 던져줘야 던져줘야 된다. 많이 써먹어야 되겠네. 던져줘야 된다. 자, 그럼 또 이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인데, 이 주제는 제가 항상 느끼지만, 진짜 가문의 수치들이 이 정치권에 날뛰는 모습을 좀 보기 싫어요. 제가 네. 또 한시인데 한시 집안의 수치들이 있거든요. 한덕수, 한동훈 한동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권에서 날뛰는 모습을 보면은 있는 머리털도 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수치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최은수, 최상목에 비하면 근데 이제 한덕수, 한동훈은 진짜 수치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이 네. 사람들의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아. 내가 보기엔 한 세덕수, 네덕훈 정도 돼. 한시 집안 분들은 별로. 최강욱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최상목을 또 그렇죠.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가문의 네. 수치들이 많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최은수, 네. 최상목한테는 안 되지.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한 먼 친척쯤 되는 이지은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시네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이 한덕수 얘기는 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사퇴와 출마 선언의 가닥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엠바고가 걸려 있어가지고 뭐 얘기를 못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다 얘기하더라고요. 엠바고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어쨌든 스타트를 좀 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타이밍 잘못 잡았어요. 그니까요. 3시에 3시 이후에 조이대 때문에 한덕수도 망했어. 묻히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이거. 네. 이런 판단이 안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웃기게 됐습니다. 근데 나름 고려했던 건 어쨌든 안보관계 그 장관 회의를 하고 나서 이걸 삼아서 이제 오후에 딱 사퇴하고 출마 선언하겠다. 그렇죠. 이런 구도를 그렸던 건데 자기 깐을 물 먹은 지금 거죠. 굉장히 정교하게 짜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잘 가고 빌드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었을 거예요. 예. 조이대 덜컥수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 모양대로 진짜 멋지게 내가 국민 앞에 나타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맞습니다. 저는 진짜 이제는 한덕수한테는 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국익을 팔아서 자기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네. 지금 국가 예산으로 그렇죠. 자기 선거 운동 하고 그럼요, 있는 거지. 네. 자기 지금 벌써 선거 사무실 살펴보고 있는 거고 예. 공무원들 이용해서 지금 선거 운동 지금 사전 선거 운동 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지금 수사를 들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길이 이 사람을 한시 집안의 수치로서 네, 이제 아, 이걸 그럼요. 길이 남겨야 된다, 역사에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덕수 방지법 이런 것 좀 만들어가지고 네네. 재정 적어도- 이후에다가 정말 그 탄핵된 윤석열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가 이러이러한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덕수 방지법을 제정한다라고 정말 박제를 시켜야 된다고 아, 생각을 제발 하거든요. 제가 네. 해병우의 직업 공무원으로서 예. 제일 나쁜 사람이 김기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한덕수로 바뀌었어. 역사의 요소마다 네. 등장해가지고 항상 나쁜 짓을 했었어요. 한덕수가 능가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 네. 맞습니다. 마지막 행보까지 이렇게 포함하면은 네. 네네. 정말 그래서 저는 그 한덕수 방지법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을 관리할 것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걸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며칠 내에 대선에 출마할 건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심판이 자기가 선수로 출마하기 위해서 심판 노릇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이상한 것들 막 준동을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까지 지금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법에다가 그걸 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저들이 지금 법을 네. 대하는 방식이나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온갖 거를 이제 법으로 다 규정해가지고 한 10,000조는 하고 있어야 싶어져 돼요. 진짜 어. 그렇게 하고 싶어져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기 비례대표의 여성 후보들이 이렇게 상위 순번을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을 미리 쫙 거기다 정하고 앞으로 이런 식의 국힘식의 지금 법 해석이라면 여성이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예. 뭐 이런 게 그렇죠. 필요한 상황.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상식이지. 그 상식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어기는 방지법까지 상황이- 논해야 될 상황입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이 상식이 이게- 통하지 않는 정권이 뭐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그 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을 넘나드는 정권이 또다시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 이후에 제3의 윤석열 정권도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이라도 방지법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속보가 나왔다라고 해요. 예, MBS 조사라고 하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가 42%, 한덕수 13%, 한동훈 9%, 김문수 6%라고 하네요. 예, 뭐 이재명 후보의 사실 그 압도적인 지지율은 뭐 크게 뭐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아무래도 이제 결선 결과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될 수 있는 저게 지표가 이제 아닐까. 일반 여론조사라는 거죠. 예, 시민들 그래 보입니다. 상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세 명을 다 합쳐도 28%니까 예. 14% 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한동훈이 김문수보다 좀 더 나온다. 근데 이제 한덕수의 저 지지율을 어쨌든 김문수가 끌어안고 최종적으로 그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게 세부 지표를 좀 보고 싶은데 항상 제가 네. 보면 NBS나 갤럽이나 재밌었던 게 본인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예. 한덕수 등장하기 전에 김문수가 1등이었잖아요. 네, 네. 2등은 항상 이재명이었어. 자기가 국힘 지지자, 보수라고 보수 성향이라고 한 생각하는데도. 사람들이 네. 지지하는 후보 2등이 이재명이었다고요. 항상. 아니, 세부적인 제가- 지표를 이렇게 봐야 되는. 네네. 제가 어제 부분이네요. 이제 동네를 다니다가 네. 어떤 한 70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제가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래요. 이번에는, 저는 선거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이 돼야지, 이재명 이길 사람 없어. 한동훈은 좀 커서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중도신 거예요. 그래서 네. 대통령 감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한동훈은 아직 안 되고, 5년 뒤에나 10년 뒤에 한번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재명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 속보 이야기를 다루면서 좀 넘어갔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 한덕수 얘기 중에 그 공작 정치 의혹에 대한 부분이 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의 대선 상황실이 어쨌든 미리 꾸려져 있고 이 안에서 전직 국정원 출신이 합류해가지고 공작 정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들리는 이야기들 쭉 종합을 해보면 2010년 그 이전에 이제 국정원에 몸을 담았었던 오비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나오는 그 공적 정치의 일환으로 보이는 게 정세균 전 총리의 뭐 영입설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좀 판단을 받고 있어가지고 좀 시대를 못 타고 있구나. 역시 너무 2010년에 너무 오래된 그 국정원 출신이구나 이런 평가들도 받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국정원도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결국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필이면 어제 국정원발로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가 지금 터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터지는 거 대거 쏟아지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 대북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또 그리고 미국의 외교 협상력을 통해서 이걸 뭐 추진력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 공작 정치에 대한 의혹이 완전 근거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그 김민환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작 정치는 뭐 확인을 해야겠죠, 추가로. 예. 근데 그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 앞으로 확인이 될 거라고 보고 그 공작 정치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잔당들이 다 예. 들러붙어 가지고 한덕수로 한번 해보자 이런 정세를 조성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보면은 어제 오늘 보도가 쭉 나오는 것만 해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김태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태우라는 사람이 윤석열의 잔당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윤석열의 대외 정책을 다 짜고 자기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 실행하기 위한 권한을 다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날아갔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미국으로 날아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이 뭡니까? 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난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 활짝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어제도 신문에도 있고 오늘 신문에도 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던데. 근데 거기서 굉장히 포괄적인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요. 포괄적인 가령 앞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그것과 이제 같이 연관된 우리 한국군의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중국의 어떤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정책적 알박기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핵심은 정책적 알박기냐도 정책적 알박기냐지만 그러한 것과 연관돼 가지고 그러면 한덕수는 그러한 것들에 맞물려서 뭘 하려고 한 것이냐 그런 보도와 같이 맞물려 나오는 게 원래 한덕수가 방미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 이제 일본하고 협상할 때 보면은 최근에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각국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선 협상으로 딱 트럼프가 찍어놓은 5개 나라 중에 이제 한국, 일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일본이 협상할 때 보면은 원래는 그쪽에서 재무장관하고 무역대표부 장관하고 나와갖고 하는 거고 이쪽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데 일본하고 할 때 트럼프가 난입을 해가지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예. 그 안보 비용도 같이 논의하자 이런 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트럼프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한국도 뭐 거기에 대당하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누가 가야 되느냐? 한덕수가 가야지. 이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럼 만약에 갔더라면은 지금 그게 트럼프가 굳이 안 나왔으니까 안 간 건데 갔더라면 그럼 또 사진 좋은 사진 하나 박는 거죠. 트럼프랑 전화 한 차례 해가지고 트럼프가 저 당신 대선 나갈 거요? 라고 물어본 것도 그것도 맨날 며칠을 그걸 우려먹었는데 그 사진 하나 찍혔으면 그거를 얼마나 활용을 또 했겠습니까? 우리 기분에는 여기 모인 분들 기분에는 뭐 트럼프하고 사진 한 장 찍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고령층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든든한 사진이에요. 하다못해 원래 한덕수의 사직 일정은 4월 30일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예. 애초에 29일 날 국무회의 하고 그 다음 날 사직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오늘로 늦춘 이유가 뭡니까? 4월 30일에 어제 미국에서 해군부 장관이 온 거잖아요. 해군부 장관이 와가지고 조선업과 관련된 이러한 협력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사진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그다음에 이 해군부 장관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총리실에서 또 뿌렸습니다. 언론에. 또 신문에 났어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메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미설 그리고 그 방미를 위한 김태효 등의 지금 아직도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윤석열 잔당들의 어떤 역할설 이런 거를 굉장히 이런 기획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스픽스에서 우리 이 자리에는 없지만은 전계환 대표님이 계속 예. 주장한 거 있잖아요. 체코 원전 수주하는 데 있어서의 한덕수가 또 움직여서 그 사진 예. 찍는 얘기 예. 그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성사는 안 됐죠 그것도. 네. 시도했는데 성사는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신문 일면이 다 체코 원전 수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한덕수가 외교, 안보, 통상 이런 데 있어서 마구 움직이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봐라 한덕수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예. 뭔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민주당이 너무 뭐 이상한 법들을 통과시키고 막 줄탄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퇴할 수밖에 없고 사퇴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조차 안보 현안을 이제 논의하려고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갖고 마지막까지 이거를 한 이런 퍼블릭 마인드가 있는 한덕수다. 이 그림과 기획을 네.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이런데 물 밑에서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물 밑에서 안 했겠느냐?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얘기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 이명박 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명박 MB 정권 때 당시에도 보면 그 마늘 이면 합의할 때도 이명박조차도 제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정도의 문제가 있던 사람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국익을 자신의 어떤 선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 평가는 역시 결국은 또 매국노라는 이미지만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지금 약 한 12,000여 분 정도가 시청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후원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후원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최강욱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네. 한덕수 씨는 이렇게 보면 좀 솔직한 면이 있어요. 그 양반이 관료생활 오래 해가지고 무표정 네. 하거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눈치고 넘어가는 기술이 아주 발달돼 있고, 근데 활짝 웃을 때가 있어요. 미국 사람 볼 때. 진짜 한번 보세요. 한덕수의 표정이 밝아지는 때는 이 말씀 딱 나오는 중에 한덕수 표정 얼굴이 나오니까 항상 너무 저 표정이야. 근데 예. 이 한국의 가짜 보수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하면 저는 친미 사대주의와 출세주의
네. 그냥 그런 걸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맞습니다. 한 몸에 체현하고 지금 그 윤석열이 그동안에 그 오도된 출세주의 속에서 그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강요해서 만들어낸 괴물의 가장 정점에 있는 모습이 윤석열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어떤 책임감이나 공인의식은 전혀 없고 그냥 욕망과 그 어떤 그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 그 자신의 어떤 그 본능에만 충실한 네. 이런 거에 집약체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이런 윤석열이 친미 사대와 관련한 경력을 쌓을 기간 없었죠. 없었고. 검찰만 예. 하느라고. 검찰만 하느라고 그 경력을 그거를 쌓을 수 메꿔주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행보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체코 원전 얘기가 우리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해군성 장관이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예, 한 예. 거를 이제 홍보 소재로 사용하겠다는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되게 위험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네. 원전 업계에서 이제 기술자로 전문가로 굉장히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이래요. 한미를 네. 오가면서. 근데 체코 원전은 이거 진짜 막아야 된다. 네. 이거는 무조건 손해다 하면 할수록 이거를 정말 절실하게 저한테 이메일 이만큼을 보내셨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으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오죽 답답하셨으면 저한테 그걸 보내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새 정부에서 정말 정면으로 제대로 이거는 비리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뭐 체코하고 무슨 합의했다고 어쩌고 한 것도 사기가 많았고 그 전에 아랍에미리트 가지고 이명박이 장사한 것도 대부분 뻥이라고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반드시 밝혀져야 될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지금 대부분의 언론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 조선업 관련해서 한국과 협의를 하고 뭘 하는데 왜 해군성 장관이 옵니까? 국방장관도 아니고 그죠? 산업부 장관도 아니고 그럼 미군은 필요한 배가 지금 군함뿐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망해 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네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지금 무슨 예를 들면 가스 운반하는 배나 유조선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한데 왜 해군성 장관이 왔을까? 그 김태훈은 왜 미국에 갔을까? 예. 이 점에 관해서 제가 이게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 있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방부 외교부의 관료들이 담합해가지고 대통령을 속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기지 이전 협상, 그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세부 내용,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 내용 이런 것들이 핵심이 뭐냐면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비용을 미국이 대부분 부담하기로 돼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지금. 네네. 심지어 자기들이 그렇죠. 오염시킨 땅 정화하는 것까지도 안 하고 있죠. 있다고. 예. 그다음에 지금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평택 기지나 이런 건 다 공짜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합산을 안 해 계산할 네. 때.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뭐냐면 주한미군이 필요에 따라서 세계 전 지역의 분쟁에 소위 투사된다고 하는 거. 예. 이게 이제 기동군으로 바꿔가지고 스트라이커 여단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예. 한국 바깥으로 나가서 어떤 예. 참전을 할 수 없다. 네.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됐고 확실히 나는 그거를 고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미국은 아니다. 외교 관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 네네. 근데 그 결과와 여파가 계속 지금 이어지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어떻게까지 왔냐면 중국 대만 간에 분쟁이 벌어지면 한국군이 참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동맹이니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예.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몰래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유념해야 되고 또 하나 김태호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상륙하게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매국노들이에요. 이게. 그렇죠.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 매국노들의 뭐 준동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이거를 드는데 조금만 자,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덧붙이면은 예. 오늘 최강욱 의원님 보려고 12,000명이 나왔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면은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마시고 좀만 들어보세요. 제가 약간의 이제 덧붙이는 거니까. 예. 지금 이제 요게 말씀하신 고맥락에서 그러니까는 수상해 보이는 게 이면 합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다음에 대만 이렇게 갖고 한반도 이렇게 갖고 하나의 전구로 묶는 요런 그렇죠, 거를 그렇죠. 지금 논의를 한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하나의 전구로 묶으면은 그럼 거기서 이제 이 주일미군이나 이런 것들의 지위와 역할과 이제 위상이 네.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걸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에서 유사시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때 원래는 일본이 뭐 일본 자위대가 뭐 참전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냥 큰 하나의 정부로 묶어가지고 여기에 동맹국들이 다 들어가서 그냥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말씀하신 전략적 유연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 전구에서는 움직이자 예. 이 개념을 지금 하겠다라고 일본하고 미국이 협의를 했고 미국은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 개념에 끼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여기에 종속 변수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주한미군의 존재 의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하고의 어떤 이 충돌이나 이런 것에서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건데 그것이 아닌 주한미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국익 차원의 무슨 얘기다라고 예. 하는 게 이게 일반론인데 근데 혹시라도 김태우 씨나 이런 사람들이 김태우 씨의 원래 외교관은 뭐예요? 한미일 협력 좋지.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는 다 내줄 수 있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구상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요런 예. 게 그런 거 얘기하려고 지금 미국 간 거 아니냐. 요런 의심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연관돼 갖고 뭐가 나오냐면은 트럼프가 그 얘기를 이미 해놓은 게 있어요. 주한미군은 앞으로 주한미군의 주적은 중국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하고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적이 북한이냐 중국이냐는 트럼프의 예. 머릿속에서는 주된 계산법이 아니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중국을 우리는 중국하고 겨뤄야 되는데 한반도 문제에 묶여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돈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서비스를 해줄 것을 한국 정부가 원한다면 예. 항의비를 더 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래서 앞으로 요것과 관련된 이면 합의가 있다라면 이건 다 새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친일 매국노와 친미 매국노의 대환장 파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뭐 주제를 하나 더 할 게 있었는데 이거 좀 못 토론해가지고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를 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죠. 그래서 혜택만 잘 보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해왔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이지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